자, 지금 보이시는 곳에 견고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견고한 성과 같은 독해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이고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평가원 기출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 하나가 없다면 이 견고한 성 같은 독해 기술은 모래성과 같을 것이고 끝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문장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뭉뚱그리지 않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뭉뚱그리지 않고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없이는 독해구조, 비교대조 그 어떤 것도 잡다한 기술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한번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되어 있어.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휘리릭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올바르게 문장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여기에 A에 해당하면이 이 요건에 해당되고 B를 해야 한다가 바로 효과에 해당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파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건과 그거에 대한 효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어서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이해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의적이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이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은데 일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구나. 근데 때문이 있으니까 인과관계다 라고 기계적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은 이유가 불확정 개념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정하는 것이 상황을 따라서 의미를 정하는 것이 곧 불확정 개념 즉 정해지지 않은 개념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대놓고 예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민법의 예시입니다.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 이어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고 조문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연결지어가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에 내용이 요건이라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효과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파악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놓친 부분이 있네요.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불확정 개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재량껏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네요. 이어서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손해배상 예정액과의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내용도 보니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구성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에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결국은 만약에 여기에서 둘 중에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으면 얘의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증명이 된다면 당연히 얘로 증명되면 손해배상 예정액, 얘로 증명이 되면 위약벌로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 나가면서 읽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1문단을 읽었습니다. 의미적으로 문장을 받아들이면서 읽는다라는 거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독해 기술 하나 알려줍니다. 사실 독서 영역에서 1문단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그래서 굉장히 1문단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바로 뼈대 때문이에요.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인 뼈대, 이 뼈대를 찾는 것이 1문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강의실에 내가 사탕을 가득 뿌려놓고서 마음껏 가져가 라고 하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도구 쓰면 안 돼. 주머니에 넣어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막 품에 안고 막 여기도 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옆에 봤더니 줄줄이 사탕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줄이 사탕만 모아서 쭉 가지고 가면 사탕들이 쭉 딸려올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뼈대예요. 이게 바로 뼈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 속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뼈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러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최대한 덜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이게 비문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문단에서 뼈대는 뭔지 보겠습니다. 불확정 개념이 쓰였기 때문에 일의적이지 않아. 무엇이? 요건과 효과가. 그래서 이게 재량껏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나아가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그리고 위약벌, 뭘로 증명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증명이 안 되면 얘의 손을 들어주겠다. 예시까지. 이게 지금 쭉 딸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뼈대를 가지고 이 문단을 가겠습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읽히는데? 라고 해서 그냥 만화책 읽듯이 휙 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닙니다. 쉬운 문장은 쉬운 문장대로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 만약에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렇게 머릿속에 쌓이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 채무자가 계약 위반, 나쁜 놈. 그래서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하면 손해금을 내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지 간에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 손해배상 예정금이 최대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증명을 해서 손해배상금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 이게 최대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쉬운 문장은 쉬운 문장대로 의미적으로 파악해 나가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어서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지금 우리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다 뼈대를 놓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뼈대는 끝까지 쭉 가지고 가면서 여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대부분 친구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장들 이해하기에 급급해. 그러다 보니까 뼈대 그게 뭐야 하면서 그냥 말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물론 아직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뼈대를 가지고 가는 게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대가 무엇인지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는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뼈대가 뭐였느냐?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위약벌임이 증명,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받는다. 그대로네.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거는 뼈대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인데 지금 여기에서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감액할 수 없다라는 거가 핵심이라면 얘는 달리 감액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 파악해 나가면서 읽는 겁니다. 이런 비교 대조도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도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증명만 한다면 이 위약벌 같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우리 지금 위약벌 보고 있으니까 위약벌에 대한 내용이겠지. 손해 액수를 증명만 한다면 손해배상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뜻이구나.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 지어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 파악하기, 또 나아가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뼈대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앞에서는 민법의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제는 행정법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뼈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똑같은 내용이야. 뼈대에서 불확정 개념이 뭐였는지 알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정한 의미가 다르다. 그거였거든. 지금 여기에서 행정법령 또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떤 행정작용할까? 규정하는 것. 괜찮지? 이어서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그러면 어떤 요건이 있어 그리고 이 요건이 충족되면은 그 효과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속행위라고 한다고 나와 있고, 반면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내 재량권 고를 수 있어. 뭐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재량 행사는 우리가 재량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뼈대를 가지고 쭉 끌고 와서 개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다. 불확정 개념 사용이면 재량권 하는 거니까 보통 재량행위. 괜찮은 내용이야. 이어서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재량으로 행정청이 개인의 재량으로 재량의 준칙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곧 재량 행위의 기준, 재량 행사의 기준이다. 재량 준칙이 재량 행사의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 준칙을 바탕으로 재량 행사를 하는 건데 이 재량 준칙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래. 즉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돼요. 어떤 요건에서 재량 준칙대로 했는데 그걸 반복해서 했어. 그래서 행정관행이 만약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왜냐? 마지막 줄, 이것이 평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두 A와 B가 있을 때 같은 요건에서 얘는 A로 행정작용하고 얘는 B로 하고 이러면은 억울하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반복을 통해 행정 관행이 생겨버렸는데 다른 결과를 해버리면 동일한 요건인데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지문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알고 가야 될 게 있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읽은 다음에 문제 풀 때 겁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읽고 있나, 내가 뼈대는 쭉 가지고 가고 있나, 이런 것을 함께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평가원 기출들이 입을 모아서 뼈대를 찾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평가원 기출들을 바탕으로 이 뼈대를 쭉 가지고 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독해 기술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낯선 처음 보는 지문을 읽더라도 바로 적용해 나가면서 올바르게 읽고 문제도 바로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연습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다양한 독해 기술을 평가원 기출을 바탕으로 파악해 나갈 겁니다.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일치하지 않는 것 1번입니다.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일의적이지 않았어. 자, 패스.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불확정 개념, 재량 행사 당연하죠. 패스. 3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뼈대였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불확정 개념이었으니까. 자, 패스.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았다. 이건 아니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면 재량이지. 기속행위보단 대개는 재량이다 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4번 정답입니다. 5번은 패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뼈대만 쭉 가지고 가더라도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 2번 가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 기억은 재량 준칙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되게 그럴듯해.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친구들은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적절한 어휘 뒤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맛있게 먹어요. 적절하다고.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 개념을 말하는 건데, 잘 봐봐. 재량 준칙은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다.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요건이나 효과였지. 그래서 그게 일의적이지 않다라고 한 거잖아. 그게 뼈대잖아. 근데 재량 준칙은 오히려 명확하게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는 거였어. 이걸로 하는 것 자체도 아니고 불확실하게 하면 안 돼. 패스. 2번.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재량 행사, 재량 행위로 가야지. 맞죠? 너무 쉬워서 패스. 3번.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의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 자,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 재량 준칙이 곧 재량 행사 기준이었어. 근데 이것은 이 반복되어 온 행정 관행으로 정해져야 된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 이건 아니잖아. 봐봐. 우리는 재량 준칙대로 반복을 해서 행정작용이 일어나서 행정관행이 되는 거잖아. 재량 준칙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정관행이야.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재량 준칙은 행정작용, 관행대로 정해져야 된다. 순서가 뒤바뀌었네. 패스! 자, 4번. 이거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잘 들어.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만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작용이 구체적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결국은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재량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적절할까? 자, 적절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량 행사 자체가 재량 준칙대로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야. 관행이 있지 않는 이상 의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정해져야만 행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그 다음 두 번째, 재량 준칙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재량 행사의 한 종류입니다.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준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재량 행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지으면 틀렸다. 자, 5번이 정답인데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다. 선례가 없다라는 것은 반복되지도 않았어. 행정 관행도 없어. 그런 경우에는 통일한 요건이라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3번 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이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계약했다. 저 물건이 뭐 100짜리인가 보네. 근데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갑 나쁜 놈. 그치? 자,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어.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상황 가부터 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다. 위약금 정한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나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 100으로 미리 정해놨어. 그 다음에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았다.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 손을 들어주기로 했더라? 분명히 안 적혀있네. 손해배상 예정액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00을 주면 되겠다. 자, 다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100 주기로 했어. 100 정해놨네. 근데 위약벌임이 증명을 했으면 위약벌 손을 들어주기로 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위약벌이야. 근데 위약벌의 특징이 몇 개 있었잖아. 위약벌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 하나, 증명만 한다면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아니, 증명하지도 못했어. 근데 정해놓은 것도 없어. 80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틀렸어. 2번,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80이미 증명됐다 하더라도 이전에 미리 정한 것이 100이기 때문에 100을 지급하는 게 맞아.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정답입니다. 우리가 파악한 내용 바탕으로 3, 4, 5번도 이어서 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